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락강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좀 세미나 강의를 할까 합니다. 뭐 한국에 이제 락강 전문가들이 많고 또 프랑스에서 또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뭐 상세한 락강에 대해서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분들에게 이제 배우면 좋겠다. 뭐 유튜브 강연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나오니까 참 훌륭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루게 되는 락강은 전 뭐 역사사회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틀에서 이 락강의 사유가 굉장히 좀 컴프레hen시브하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으면서 또 절충주의식으로 또 자기 방식의 틀에서 뭐 특히 이제 독일 철학 오늘 여기 헤겔하고 하이데거에 대한 이제 자기가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훑어보고 락강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통찰은 무엇이며 또 동시에 락강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무언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락강을 역사사회학 또는 정치이론에서 대변하는 사람은 이제 슬라보의 지적이고 이 슬라보의 지적은 이제 락강과 알투세 이 틀에서 이제 새롭게 아주 해결 해석이랄지 또 락강하고는 좀 달리 그런 영향들을 미치기 때문에 주로 저하고 대화를 될 수 있는 사람은 지적이다. 그래서 제가 락강에 대한 접근은 이 지적이 락강을 해석하는 그런 지점에서 저는 이제 역사사회학 쪽으로 어떻게 이 지적하고 또 비판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관점을 갖기 때문에 저의 해석에 또 무리도 있을 수 있고 또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국의 이제 유튜브 강연에서 락강을 전문적으로 하신 분석하신 분들도 있고 또 트레이닝을 전문적으로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거기서 이제 보충하면 훌륭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지잭이 그런 아티클 하나를 씁니다. 어떤 점에서 락강은 해결적인가? 이 락강은 이 꼬제부라고 하는 사람, 아마 프랑스에서 이제 1950년대, 60년대 이제 해결 르네상스를 일으킨 사람이죠. 이 꼬제부의 아주 전설적인 해결 강의에, 세미나 강의에 참여를 했고, 또, 장 이장 이폴리트라고 하는 사람은 참 중요한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으로서 이 해결을 이제 정신현상학에 대한 또 논리학에 대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아주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기고 이 이폴리트와 꼬제부를 통해서 이제 해결 철학이 프랑스에서는 뭐 상당한 반향을 가지면서 발전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이데거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프랑스에서 하이데거는 독일하고는 좀 달리 이 사르트르가 하이데거에 대한 물타기를 좀 시도했고 뭐 나치 지지는 우연한 정치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저작은 뭐 철학적으로 아주 훌륭하다. 뭐 이런 입장으로 이제 그러나 독일하고는 다릅니다. 뭐 하버마스 같은 경우는 혹독하죠. 이 하버마스가 하이데거 비판하는 거 보면 뭐 상당할 정도로 프랑스하고 온도 차이가 많이 난다. 독일 쪽하고는. 뭐 이제 두고두고 이제 또 돌아다니는 말이 하이데거가 한 말 중에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 뭐 자동화된 오토메이션에서 자동화된 어떤 산업, 양육 산업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 그리고 뭐 이제 그 블랙노트라 그래가지고 죽은 후에 발견된 유작의 그 노트에 보면 뭐 이 사람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반유대주의자였고 파시스트였구나 뭐 이런 이야기들은 독일에서 하는 상당히 좀 그런 비난 내지는 비판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제 이링 패처라고 하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만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오랫동안 계셨고 사회철학자였지만 비판 이론에는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뭐 헤겔과 이 루소 이 전통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론가신데 철학자고 이 이링 패처가 꼬제부의 해겔 강의를 이제 프랑스 말로 된 거를 독일 말로 번역했는데 뭐 상당히 많은 이제 비판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이 독일 철학을 프랑스에서 갖다 쓰는 그 사용과 또는 남용, 이거 하고 이제 독일에서 보는 입장. 역시 이제 독일은 역사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뭐 이제 프랑스는 구조주의가 또 전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다르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이 락강의 그 특이한 것은 거울 단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 이때 이제 에고가 이제 자아가 형성된다. 그리고 이걸 상상계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거울을 보면서 어떤 나르시즘이 생기고, 거울 속에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자기하고 동일시로 착각하는, 이미 거울 속에 있는 몸은 자기 몸이 아닌데 이걸 뭐 이제 파편화된 몸이다, 뭐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만은, 이런 거울 속에 비쳐 있는 이 파편화된 몸에 대해서 동일성을 시키고, 여기서 기만, 소외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6개월부터 18개월 사이에 이런 기만과 소외가 나타나면, 이거는 뭐 인간의 자아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다 이데올로기화 된 거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흥미로운 건 여기에 그 정신현상학에서 나타나는, 사실 뭐 정신현상학의 그 어떤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그 주인과 노예의 인종투쟁, 이 단어를 도입시켜서 해석을 해요. 뭐 이런 거는 굉장히 그 독창적이기도 하지만 해결 철학을 전문한 사람들에게는 뭐 엄청 비난을 당하는 뭐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알티스에는 락강과 프로이드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고, 이 락강적인 프로이드적인 해석을 자기 이른바 그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적용을 시키는데, 알티스는 이 거울 단계, 이 나르시즘 단계, 이것을 이데올로기 영역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도 이데올로기의 영역을 피해갈 수 없다. 두 번째는 상징계가 나오는데, 이 상징계는 락강이 특이하게 무의식으로 봤어요. 근데 이건 문화사회, 전체 정치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내용인데, 프로이드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드와 초자 속에 있는 우리 꿈의 세계 속에서 뭐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인간 내면에 있는 세계인데, 이 락강은 이걸 끄집어내요. 문화사회 전반이 다시 말하면 무의식으로 작동하는 상징계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체가 형성된다. 그리고 이 상징계에서는 아버지의 이름, 대타자라고 그러죠. 아버지의 이름이 이 자아를, 어린 시절에 그 파편화된 이미 소외를 당했던 이 자아를 주체로 규정하면서 지배한다. 이 부분을 이제 알티스가 자기의 구조이론으로 가져가죠. 이데올로기와 구조이론에서 그대로 이제 알티스에게 이제 담아 들어가 있고, 또 이게 오늘날 지적도 이 부분을 좀 더 세련되게 해결 철학적으로 이제 또 재해석하는 그런 입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이드는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오이디푸스를 뭐 어떤 고세공포랄지 생물학적으로 리비도의 욕망이란 측면에서 이걸 봤는데, 락강은 이걸 상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 상징계 무의식 안에 아버지의 이름 권위가 나타나면서 아버지의 금지 또는 법이 주체에게 억압으로 나타난다. 일종의 어떤 거세 작용처럼. 그러니까 아버지의 법과 권위와 이름.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알투세 같은 경우는 이데올로기, 인간주의에서 이제 구조의 영역으로 나간다. 그래서 아주 그 유명한 말을 쓰죠. 인식론적으로 절단당했다. 인식론적으로 단절이 된다. 이미 락강식으로 표현하면 거울 단계에 있었던 자아가 상징계로 들어오면서 이미 커트당하는 거 아니냐, 단절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자신의 유명한 인식론적인 단절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이제 마르크스의 그 초기 저작하고 이제 후기 저작을 이제 이해하는데, 그 이른바 징후발견적 해석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어쨌든 낙강의 실제계라고 하는 것은 유아기의 상상계에서 일어났던 어떤 거세된 또는 어머니로부터 분열된 억압들, 이걸 이제 오브젝트 띠트 아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이건 뭐 영어로 번역되긴 참 어렵고, 그냥 한국말로 쓴다면 조그만한 대상 A. 여기서 A라고 하는 건 프랑스 말의 오뜨르예요. 그러니까 타자죠, 타자. 이
조그만한 타자인데 조그만한 대상이다. 그러니까 대상 자체라고 하는 거죠. 이거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 그 이야기에 보면은 네 가지 쾌락이 있는데 국왕에 대한 쾌락이 있고 학문기 또는 뭐 부모의 시선을 받으면서 그 자기의 그 어떤 쾌락을 느끼는 엄마 아빠가 나를 굉장히 따뜻하게 봐주는구나 또는 뭐 엄마 아빠가 자기를 굉장히 부드럽게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는 이런 네 가지 쾌락의 단계에서 이제 상징계로 들어오면 이게 거세가 되니까 여기서 남는 소위 오브제 뿌띠따 이 조그만 대상 오뜨르 대상이 남겨져서 실제계에서 이제 인간의 삶 속에 막 구멍을 뚫고 이제 들어온다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세된 억압은 실제계로 이전되고 무의식의 중심에 있지만 무의식 안에서도 이제 상징계 전체가 무의식이지만 그는 아버지의 대타자, 법과 이름과 권위 뭐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그런 무의식이지만 우리가 사는 이 무의식의 문화 질서 모든 문명의 가장 그 중심에는 배제되어 버린 이런 오브제 뿌티트 네 가지 쾌락이 제거되면서 이게 인간의 삶 속에 신경증으로 강박 증세로 또는 망상, 죽음 충동 이렇게 나의 의식에 구멍을 내면서 들어온다. 그래서 지잭은 이 실제계가 상징계로 구멍을 내면서 들어오는 것이 오브제 뿌티따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뭐 굉장히 좋은 해석이라고 저는 수용합니다. 어쨌든 이 락강은 프로이드로 돌아가기 시도를 하는데 특히 그 언어 철학의 그 도움을 통해서 이 초기 프로이드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사실 뭐 초기 프로이드뿐만 아니라 프로이드는 평생 그 이드의 충동 본능에 주목을 하고 이제 발전시킨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락강은 이드의 본능 충동을 거울의 단계에서 설정하고 이 후기 프로이드에는 이제 현실 원리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현실 원리가 돼야 사람이 사회화 과정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으니까 오히려 자아의 거울의 단계에서 파편화된 몸과 소외 의식이 부각된다. 이렇게 보니까 이 락강은 상당히 인간의 삶을 패시비즘적으로 오히려 프로이드보다 더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 우리가 잠깐 프로이드를 좀 살펴보면 그렇다고 해서 뭐 락강이 프로이드로부터 많이 일탈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이제 비슷한데 이 프로이드의 위상학이라고 그러죠. 터팔러지라고 하는데 사실 이 터팔러지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 플라톤이 사람의 영혼, 이성, 감정, 그리고 에로스의 영역, 리비도 뭐 이런 단계로 구분하잖아요. 이 프로이드는 심포지움의 향연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고 많은 분들이 프로이드가 니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텍스트 자체를 꼼꼼히 니체 텍스트하고 프로이드 텍스트를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면 니체의 이제 의지 철학 또는 디오니소스적인 원초적 생 이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아마 이 부분은 하나 아렌트가 상당히 그 니체 그 정신의 삶이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그 철학 서적입니다만은 하나 아렌트가 이 니체의 의지철학을 상당히 잘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프로이드는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선한 삶을 향한 열망 이런 쪽으로 접근한다. 보통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그 또 몇 분의 중요한 사상가들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프로이드는 거울의 단계, 이 자아는 오히려 이제 프로이드에게는 이드에 속하는 거죠. 본능 충동. 그리고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화된 과정에서 출현하는 거기 때문에 개념이 락강하고는 좀 달라요.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락강은 좀 더 인간의 이 비관적인 비극적인 삶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이드하고는 달리 그 자기의 타팔러지 위상학을 좀 다르게 좀 이제 사용했는데 또 곰곰이 들여다가 보면 프로이드적인 내용은 거의 다 담고 있어요. 자, 프로이드는 그 인성 구조를 이드, 이 쾌락의 원리라고 그러죠. 무의식에 속합니다. 이 쾌락의 원리.
뭐 구강기 때 또는 뭐 남근기 때 이런 과정 유아 때 그런 거치면서 쾌락의 원리가 나타나고 자아라고 하는 건 현실 원리에 속하죠. 현실 세계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나의 전 의식이나 의식 안에 담겨져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초자아 이것도 역시 무의식입니다만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영향, 뭐 양심, 어떤 이상적인 원리 그래서 사회 구성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드, 쾌락의 원리, 자아, 현실 원리, 그리고 초자, 사회 구성을 하는 일종의 그 락강처럼 상징계 문화 구성을 하는 이성 원리로 되는데 여기에 삶과 죽음 충동이 공존해요. 그 에로스 또는 타나토스라고 표현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에로스는 오히려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선한 삶의 열망, 코나투스 또는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그 향연의 아주 유명한 티오티마하고 소크라테스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그 에로스가 그 실제로 생을 창조하고 사랑으로 나타나면서 이 문명과 세계는 사랑으로 덮쳐진다. 뭐 이런 맥락에서 보면 뭐 프로이드는 영락 없는 이제 플라톤 또는 칸트에 가까운 사람이지 이렇게 니체의 디오니소스적인 원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뭐 이제 특별히 니체를 프로이드하고 연결짓는 철학자들은 초기 이제 편지에서 이제 그 니체를 언급한 내용들이 나오고 프로이드가 니체를 읽었고 그 니체의 몇 가지 개념들을 중요하게 이제 수용하지 않았느냐 뭐 그런 쪽으로 또 니체 프로이드로 그 연결짓고 발전시키는 이제 문화 심리학이나 또는 이제 윤리학자들 가운데 몇 분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그 목표는 자아를 그 이드에 억압된 본능 충동, 뭐 특히 성충동 이런 것들하고 이 초자아의 이성원리, 뭐 양심도 있고 사회법도 있고 이 사이에 의해 설정을 하고 이 현실 원리를 이성 원리에 적절하게 조화를 통해서 해결한다. 그러니까 이 현실 원리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너무 지나치게 나의 이 자아가 초자아의 고매한 이상 쪽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주 사람이 고지식하고 아주 그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는 때로는 굉장히 어떤 위선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나 나의 이 자아가 현실 원리를 지키지 못해서 자꾸 본능 충동인 이드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기 시작하면 뭐 사람 삶이 아주 그냥 엉망이 되겠죠. 모든 걸 다 자기 욕망대로 뭐 이제 그런 음식을 먹어도 막 거식증처럼 뭐 이제 그런 과도 욕망 이른바 큐피디타스라고 하는 이런 욕망이 막 터져 나온다. 그러니까 이 양쪽에서 잘 조절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삶이 가는 의미다. 이게 이제 프로이드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드는 무의식의 영역에서 리비도의 충동 욕망으로 채워집니다. 에로스의 충동 욕망이죠. 뭐 문화적인 가치를 모르고 뭐 선악을 넘어서 버리고 여기서 이제 프로이드의 아주 그 중요한 기여는 유아기에서 아이들이 성에 대한 욕구를 갖는다. 이 유아성의 이론이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프로이드가 뭐 엄청나게 비난을 당하는 오늘날 비난당하는 거는 이제 동성애는 성도착증 현세고 사회적 탈선이다. 이런 프로이드 입장에 대해서 이제 많은 또 그 동성애적인 입장에서 정신 분석을 하는 분들은 비판을 하죠. 아마 푸코가 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푸코는 이 프로이드를 읽어보면 이 분석가의 이름으로 분석가의 권력에 의해서 성담론이 끊임없이 왜곡이 된다. 이런 면에서 보면 또 이제 푸코는 알투스의 제자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이제 문명을 분석해 들어가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니체의 영향을 보입니다. 권력 지배라고 하는 권력 관계의 그 문명 속에서 모든 담론이 사회화가 돼서 하나의 메타 내러티브, 지배 담론으로 억압 구조로 나타난다. 그래도 뭐 이제 푸코는 초기 광기와 문명 결론부에서 보면 프로이드의 그 정신분석적인 입장 일부를 또 수용하기도 해요. 자, 다시 한번 그 이드에서 자아가 발전하면서 자아는 현실을 지각합니다. 뭐 유치원도 가기 시작하고 뭐 초등학교도 다니면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드의 본능 충동을 억압하고 또 유치원 갔다가 또 옆에 있는 아이하고 또 싸움하게 되면 또 선생님이 이제 뜯어말리고 또 처벌도 당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외부 세계에 순응하면서 자기 삶을 보존하는 거죠. 자기 삶을 이제 보존을 하는데 그래서 이 지각과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피상적인 부분이다. 소위 우리 그 뭐 빙상의 일각, 빙산의 일각이다 뭐 이런 말로 쓰기도 합니다만은 이들을 억압하면서 현실 원리를 발전시키고 또 초자아의 권위 아래서 사회화가 된다. 근데 뭐 이 과정이 좀 뒤틀려져 버리면 인간은 병적인 존재가 돼버리겠죠. 이런 현실 원리의 차원에서 볼 때 유아기의 쾌나 불쾌에 대한 기억은 이 모든 사유의 기원이 된다. 뭐 요게 이제 프로이드가 이제 보는 중요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의 쾌락을 재포착하는 자극도 있고 충동이 있는데, 내가 어린 시절에 또는 뭐 어떤 굉장히 좋았던 그 아름다웠던 기억이라든지 쾌락을 다시 재포착하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있잖아요. 추억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사유를 하는 과정의 배후에 딱 은닉이 되어 있고 하나의 이제 또 추동력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 자아의 발전에서 초자아가 출현하고 무의식 안에 부모에 대한 의존도 나타나고 또는 금지 그런 거는 뭐 유치원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다시 말하면 하지 말라 하라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 이제 양심으로 또 이제 사회적인 법으로 이제 초자가 이제 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문화적 역량은 초자에 의해서 그대로 수용이 되고 양심의 가책이나 기존의 도덕성을 대변하게 되고 뭐 이런 게 다시 말하면 이런 게 없으면 문명은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제 문명 발전의 토대라고 하는 것은 이 초자에 의한 숭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현실을 그 잘 발전시키는 어떤 그 자아의 그 삶을 통해서 이제 문명의 발전은 존재하는 거다. 그러나 만약에 이 문명이 이디에다 먹혀버리면 뭐 사회나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뭐 불가능하겠죠. 재미있는 건 이 이드의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는 상당히 에너지론이다. 어떤 면에서. 특히 이제 대상 집중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씁니다만은 그 아버지의 카테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집중한다는 이야기죠. 대상을 집중한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유동적이어서 쉽게 이동합니다. 전이가 된다. 뭐 이드에서 또는 자아로 가기도 하고 자아에서 초자아로 이런 이 심리적인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해요. 하나의 그 대상 집중을 향해 가지고 이 카테시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중요한 사상이고. 예를 들어서 유아는 음식이 없으면 뭐 다른 삶을 막 이 음식으로 동일해서 막 먹고 그러잖아요. 착각이죠. 동일시라기보다는 착각인데 이게 다시 말하면 자기 에너지가 그쪽으로 이제 그 대상 집중이 가다가 보니까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사유가 수로적 사유예요. 수로적 사유. 이건 뭐 유아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 성인이 돼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죠. 왜곡된 사고의 형태인데 뭐 꿈의 상징에서도 그런 왜곡된 채로 나타난다. 이 프레디케이티브 사유라고 하는 거. 한 예를 들면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도 수로적 사고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흑인에 대해서 좀 차별이 있다. 좀 중요한다. 그거는 검은색은 악한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게 있게 되면 문화적으로 흑인 검은색 이거는 악한 거로구나. 이거 수로적인 사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로적인 사고를 뒤집어서 이제 그 호모섹슈얼 사이콜로지 쪽으로 이제 발전시키는 분들은 그 프로이드가 호모섹슈얼 하는 사람을 성도착증이고 동시에 사회적 탈선으로 본 거는 프로이드 자신의 수로적 사고 아니냐, 성에 대한 또 이렇게 비판하고 나가는 그 입장들도 나타나죠. 어쨌든 재미있는 거는 이 대상 집중이라고 하는 말은 현상학에서 지향성에 이제 비교가 돼요. 이 프로이드하고 후설은 무슨 그런 교분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 브렌타노라고 하는 분을 둘 다 선생님으로 이제 그래서 그 브렌타노의 유명한 경험 심리학자죠. 브렌타노의 강의에서 그 지향성, 심리학과 지향성을 이제 연결을 짓는데 그두 사람이 그 브렌타노 강연을 같이 가서 듣고 공부했다고 이제 전해집니다. 그분의 이제 그 저기 자서전의 삶을 보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향적 대상을 갖는다. 그러니까 뭐 나의 의식은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생각하는 대상과의 연관성, 상호성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지향성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 이드는 지향성을 갖는다. 이게 대상 집중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자아와 또 초자아에서도 대상 집중을 통해서 삶의 의미 지평들이 확대가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데카르트처럼 독립적인 고키토, 뭐 나는 생각하니까 존재한다 이런 거는 없고, 나의 의식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나의 의식은 항상 대상과 상호성을 갖고 지향성, 특히 나의 몸은 타자의 몸을 지향하고 상호 접촉을 통해서 내 삶을 살아간다. 뭐 이런 그 몸의 지향성, 신체 지향성은 이제 후설의 그 2대 이념 2에서 아주 뭐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전개가 됩니다만은 이제 이런 맥락에서 프로이드를 현상학적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드의 본능 충동은 다차적인 것들의 융합, 흔히 지평융합이란 말처럼 다차적인 것들이 융합을 통해서 전이 과정이 된다. 내 삶 속에서 뭐 성인기에도 그대로 이렇게 전이 과정이 나타나면서 여전히 수로적인 사고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아는 지향적 존재이며 대상에 대한 지각을 기억에 저장하고, 이것이 잘못된 습관으로 오게 되면 하비투스라 그러죠. 이 잘못된 습관으로 침전이 되면 하나의 수로적인 사고로 나타나서 왜곡된 태도나 인종차별이나 뭐 이렇게 드러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데카르트의 고키토 철학은 프로이드와 후설의 현상학에서는 뭐 거의 무화가 돼버리지 않느냐, 뭐 이렇게 봅니다. 자, 자아는 이드의 대상 집중을 방어합니다. 집중과 반집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반집중이라고 그래요. 이드가 지나치게 나를 자아에 대해서 충동을 일으키면 그 충동대로 다 따라가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뭐 쾌락을 너무 지나치게 쫓게 되면 처벌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반집중을 합니다. 이 집중을 반대하면서 현실 원리의 자아가 현실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이드에 대해서 반집중하면서 현실 원리가 이런 거야. 사람을 때리면 안 돼. 도둑질을 하면 안 돼. 그런 이 현실 원리의 자아를 집중하면서, 그리고 또 무의식에서 반집중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내가 동일시하고 내가 부모님 흉내를 내고 참 이렇게 잘 살아야 돼. 그러면 이 자아의 에너지를 자아의 이상에 집중을 시키죠. 뭐 이런 뭐 승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이제 이런 어떤 상당히 역동성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에너지의 그 대상 집중이. 그래서 이드와 초자는 무의식 안에서 공존하고 초자를 조직하지만, 때로는 이 자아에 대한 실망을 내가 할 수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초자가 센 사람들은, 뭐 대표적으로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 아주 그 뭐 초자의 도덕성에 막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일을 잘못해도 자기를 가만두지 않잖아요. 뭐 자해 행위도 나타날 수 있고, 뭐 죽음 충동으로 나타날 수 있고, 아니면 아주 그 위선적인 그 바리새파주의적인 태도로 남을 공격하는 쪽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역사적인 신뢰에서 보면 종교 재판의 어떤 잔혹성이랄지, 뭐 마녀 환양 또는 어떤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이 자아는 이드의 본능의 충동을 채워주면서 때로는 이 초자를 타락시킨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위상학이라고 하는 이 터팔러지라고 하는 게 어떤 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사이킥 에너지에 의해서 순환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프로이드의 이제 독특한 이제 하나의 기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드, 자, 초자아의 역동적 에너지의 흐름. 프로이드의 메타심리학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맥락에서 이제 융의 분석 심리학하고는 이제 많이 다르다. 이드의 본능과 충동 욕구를 억압하는 조직은 이제 현실 원리에 다 기초하게 되고, 결국은 모든 역사적 형식들과 문화의 지배 밑에 다 깔려 있다. 그러니까 이 억압이 되지 않으면 문화랄지 문명이라고 하는 건 존속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문화 자체는 억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억압이 없이는 문명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어떤 양가성이 이제 프로이드에게 담겨져 있어요. 볼 리케르라고 하는 분은 뭐 유명하게 예일대학
그 아주 기념비적인 강연에서 프로이드와 철학에 대해서 뭐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욕망의 의미론이다. 프로이드를 해석학적으로 아주 잘 발전시켰죠. 특히 꿈의 해석에 집중하면서 꿈은 현실 세계가 반영이 되고 그런가 하면 유아기 시절에 억압이 반복돼서 나타나기도 한다. 흔히 그 recurring dream이라고 하는데 한 번 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복되는 꿈.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꿈이다. 그러니까 억압의 해소를 요청하는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분석가들이 또 발전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현실 세계의 경험과 어린 시절의 아주 좋은 추억이랄지 또는 뭐 섭섭함이랄지 또는 유아기의 어떤 원초적인 억압, 뭐 락강식으로 표현하면은 뭐 오브젝트 아 이런 것들이 현실 원리라고 하는 검열을 거치면서 꿈을 꾸는 시간에도 나의 이 현실 원리는 그대로 전의식 속에 담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검열을 하면서 위장되기도 하고 은닉된 채로 은폐된 채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꿈은 상징과 메타포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거 이제 여기에 이제 상당히 이폴 리케르가 주목하는 부분인데 그의 그 프로이드 해석에서 결국 꿈 다 상징적으로 압축되면서 이 메타포가 상징적으로 압축되면서 이 사물 표상으로 출현하는데 꿈속에서 여러분도 이제 꿈을 이제 꾸시는 분들은 이 꿈속에서 만나는 사물 표상들이 마치 어떤 그림 언어 같잖아요. 그림 언어처럼. 그리고 이제 중충적으로, 다차적으로 결정되고, 그러니까 꿈은 이제 해석을 요구하는데,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이른바 욕망의 의미론으로 이 프로이드가 아주 중요한 철학적 해석학의 이제 수용이 특별히 이제 폴 리코에게 이제 되죠. 알티스의 그 중충결정이라고 하는 말도 이제 이 측면에서 나옵니다. 이 중충결정을 통해서 사회 구성으로 확대가 되니까 이런 락강 프로이드 해석에서 결국은 꿈의 무의식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상징적으로 중축되어 있는 메타포랄지 그런 것들이 사회 구성을 이해할 때 어떤 단순한 경제적인 계기를 통해 가지고 사회가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어떤 그 계기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하지 않겠어요? 거기에서 다차적으로 이제 어떤 사건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림 언어처럼 사물 표상처럼 이 징후 발견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 뭐 이 부분은 또 지제에게 그대로 연결이 되고 이것을 이제 해결적으로 또는 뭐 마르쿠스의 그 상품 이제 물씬 숭배 그런 쪽으로 같이 연결 지어 가지고 또 새로운 어떤 문화 비판 이론으로 전개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위케르는 프로이드의 철학에서 이 꿈의 해석을 욕망의 의미론으로 파악하고 그분의 이제 유명한 해석의 갈등 이론으로 전개하죠. 해석에는 항상 갈등들이 있다. 그러니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영역을 가지고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뭐 큰 하나의 해석으로 다 통합시키지 못한다, 일반화시키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죠. 뭐 예를 들면 가다모의 진리와 방법에서 해석학은 보편성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해석의 언어의 보편성 이런 거 갖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역사의 영양사,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역사 안에도 왜곡된 것들이 있고 또 나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조건 속에서 내 의식에 억압된 부분들이 만나는데 그러면 당연히 진리가 왜곡되지 않겠느냐. 뭐 물론 이 부분을 뭐 가장 날카롭게 이제 본 분은 하버마스예요. 하버마스가 가다모하고 논쟁을 하면서 그 알프레드 로렌츠의 정신 분석을 통해서 이 가다모의 영양사를 이제 이데올로기로 이제 비판하는. 물론 이제 하버마스의 이런 부분은 마르쿠제가 60년대 그 유명한 책이죠. 에로스와 문명에서 이런 그 프로이드를 비판 이론 쪽으로 이제 발전시켰던 그런 전통에 이제서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락강 프로이드 쪽하고는 또 달라요. 비판 이론에서 프로이드를 사용하는 내용은 락강이나 지적에 의해서 프로이드를 사용하고는 상당히 이렇게 결이 다르고 편차들이 달라집니다. 그럼 뭐 다음 시간에 뭐 기회가 되면 종종 언급할 일이 있을 겁니다만은 이 프로이드의 종교 비판 또는 보편성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신경증이나 히스테리 영역에서
종교가 어떤 초자의 억압으로 가능할 때는 뭐 언제든지 종교는 비판될 수 있는데, 그러나 성의 현상학, 거룩의 현상학이 있지 않느냐. 뭐 루돌프 월터랄지, 뭐 엘리아데랄지, 또는 듀르켐이랄지 종교사회학에서 이런 쪽에서 정신 분석 이론은 일반화되지 못한다. 특별히 뭐 듀르켐 같은 경우는 토템 연구에서 아예 프로이드, 오이디푸스 이론 해체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르게르의 현상학적 해석학에서는 특별히 이 프로이드의 후기 저작, 문명과 불만에 초점을 주고 에로스의 이 생의 원리를 부각시켜서 이 스피노자의 코나투스의 이런 그 선한 삶을 위한 열망, 그 열망을 이제 생으로 채워진, 에로스적인 생으로 채워진 단순한 어떤 섹슈얼리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사회, 경제 모든 문화 정력에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다. 이렇게 르게르는 해석을 하고, 저는 뭐 사회학에서는 특별히 뭐 르게르의 그 프로이드 철학의 이런 부분은 상당히 그 중요한 텍스트로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르게르하고 락강이 상당히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갈등을 가지게 되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락강의 상징계 이론, 특별히 무의식은 언어로 구조화된다. 뭐 상당히 그 유명하게 회자되는 말입니다만은, 오히려 르게르는 이제 프로이드와 철학에서 그거 락강 이전에 머릴러 퐁티의 이야기다. 머릴러 퐁티가 이야기한 소위 그 지각의 현상학에서 이미 그거 다 주장이 된다. 그러니까 락강의 상징계는 언어의 습득을 통해서 사회화되는 지배 문화 질서와 그리고 여기에 예속되는 주체의 결핍과 억압을 강조하는데, 먼저 머릴러 퐁티는 먼저 이런 사유를 현상학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락강하고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징계는 문화적으로 침전되어 있고 언어, 도덕, 학교 교육, 가정 등에서 나의 주체에 앞서서 주어진 거다. 그러니까 이 상징계 무의식은 이미 언어로 다 구조화가 되어 있고, 이 후설의 문화 침전 이론이죠. 이 하비투스 현상학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하비투스 현상학 속에서 일방적으로 락강처럼 모두가 지배고 억압이라고 이렇게 과장할 수가 없다. 그게 이제 유명한 퐁티의 게슈탈트 사이칼로지예요. 인간이 절대로 그렇게 락강처럼 이야기할 수 없다. 이게 상당히 이제 락강하고 현상학하고의 논쟁이고, 사회학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 이 논쟁에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그래서 그 프로이드와 철학을 락강이 굉장히 싫어했다 그래요. 막 자기 그 뭐 프로이드 강의 뭐 표절했다고 그러고 막 그 억지를 부리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 다 리뷰했지만 이건 락강의 억지다. 뭐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상상계 자아, 상징계 주체, 실제계는 오브젝티브가 있고, 이런 틀에서 이 프로이드의 인성 구조를 언어교육, 시니피에, 특히 뭐 시니피앙이 더 세죠. 이거 뭐 어떤 기표, 시니피에라고 하는 기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기표가 다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사실 뭐 시니피에가 갖는 어떤 의미는 별로 없고, 시니피앙이 다 연세와 사수를 통해서 의미를 결정해버린다. 굉장히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징계의 무질서는 그냥 아버지의 법으로 대변되는 캄캄한 세계다. 이렇게 이제 보는 이제 이런 굉장히 어두운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한 어떤 그 패시미즘적인 그 낙강이 인간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프로이드와는 달리 유아의 자아 형성, 거울의 단계에서 벌써 엄마하고 동일시를 하고 나르시즘적인 투사가 되고 자기 분열과 오해가 6개월부터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어떤 희망적인 모습 보기는 어렵겠죠. 이 거울의 단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인종투쟁을 소외 개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만은 이거를 시니피앙으로 이제 사용하는데, 이걸 보통 이제 역사사회학이나 헤겔 전문가들은 사형이 아니라 남용이라고 다 이야기해요. 재미있는 건 이제 하이데거의 로고스를 사용하는 건 참 뛰어나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락강은 사르트르의 자유의 철학을 아주 싫어했어요. 이거 뭐 단순한 심리주의고, 자기 멋대로주의고. 오히려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인류학에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다 사회적인 관계 총체 시스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도대체 뭐 사르트르가 이야기하는 뭐 해결의 절대주의처럼 뭐 절대적 자유, 타자를 위한 절대적 자유, 그 뭐 신경증적인 증세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고 들어가죠.
물론 이제 레비스트로스와 이제 사르트르의 뭐 상당한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뭐 사르트르에게는 타자는 공포지 인정되고 존중돼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사르트르에게 타자는 공포를 주는, 역겨움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없죠. 절대적인 자유를 가지고 뭐 그 엘리트주의로 이제 나타나는 사르트르의 자유 철학은 이건 아니다. 이건 아주 지나친 잘못된 영웅주의다. 뭐 이렇게 락강은 거절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락강은 하이데거에게 관심을 갖는 게 하이데거의 진리 추구와 이 프로이드의 욕망의 드러남. 그러니까 현존재는 욕망의 장소다. 이건 참 제가 보기에 참 굉장히 뛰어난 해석인 것 같아요. 제가 해결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락강의 해결이나 지적의 해결 해석에서는 상당한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갖지만, 이 하이데거 해석은 참 뛰어나다. 이 하이데거에 있어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참 재미있어요. 뭐 존재와 시간에서도 로고스는 스스로 드러난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특별히 후대에 갈수록 이른바 헤라클레이토스, 소크라테스 이전에 모든 것들은 다 생성과 변증의 어떤 변화들을 갖지만 그 로고스가 말을 한다. 이 로고스에 너희들은 경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로고스는 스스로 언어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가 시니피앙으로 그대로 수용하는 거죠. 낙강이 기표다. 이 로고스가 상징계의 무질서 속에 전부 다 기표화가 돼 있어 가지고 아버지의 법과 이름으로 로고스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고 이 로고스는 억압이었다. 시니피앙이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하나님, 요한복음에 그런 태초의 말씀이 있었다. 이거는 다 시니피앙화가 돼서 이 아주 낙관적인 무신론, 이제 무신론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그 로고스 시니피앙이 작동하는 대로 다 내버려 두어라. 기표가 모든 의미들을 다 결정하게 되고, 인간은 거기서 꼭두가시 마리오네테처럼 꼭두가시처럼 거기서 그냥 결핍을 당하면서 뭐 잉여적인 어떤 뭐 주의상스랄지 또는 억압을 당한달지 뭐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아마 이 락강은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전문 연구들이 잘 되어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책을 한 권 사서 좀 봤습니다만은, 락강의 삶을 이해하는 데는 참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번역도 참 깔끔하게 잘 하셨고, 여기 보면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 한국에서 나온 자크 락강에 대한 뭐 삶에 대한 기록인데, 흔히 이제 프랑스에서는 저자는 죽는다. 로랑 바르트의 이야기죠. 유명한 말입니다. 저자는 죽는다. 근데 후코는 저자는 죽지만 여전히 저자는 이름의 권위를 갖는다. 그런 느낌을 자크 락강의 글을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이 락강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 류케르하고의 관계랄지 또는 하이데거 또는 헤겔에 대한 해석이랄지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락강을 내가 뭐 좀 전문적으로 좀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락강의 전기집을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독일에서 정신분석가들의 나치 협력하고 프랑스 상황하고는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이제 락강은 뭐 파시즘이랄지 반유대주의 아주 싫어했죠. 이런 압제주의, 그런가 하면 또 영웅주의도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뭐 사르트르의 어떤 레지스탕스 이런 참가도 거부했고, 그런가 하면 이 킹 제임스 버전을 참 애독했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 성서의 어떤 운율, 시적인 운율, 어떤 내러티브의 운율을 그대로 이제 실리고 있다. 그래서 흠정역인 뭐 킹 제임스 버전을 많이 애독하기도 하고, 아마 또 락강을 기독교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싶은 이제 신학자들은 이 락강을 주로 이제 종교를 이제 거절하지 않았다. 이 프로이드처럼 종교는 환상으로 거절한 게 아니라 종교의 그 중요성을 이야기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꾸 락강을 프로이드 대신 기독교적으로 사용 또는 남용하는 뭐 또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헤겔 사회 철학의 핵심은 주인과 노예의 인정투쟁은 원래 이제 노동을 기초로 합니다. 주인과 노예 사이에 이 노동을 기초로 하고 생사를 건 투쟁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프랑스 혁명 분석, 우리 정신현상학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자의식의 단계에서 주인과 노예의 인정투쟁의 기초는 노동이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 분석에서는 국가의 계급, 억압, 신분의 분화,
특히 그 디드로가 그 썼던 나무의 조카라고 하는 그 아주 중요한 그 희곡집인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에서 먼저 이 원고가 갔고 괴테에 의해서 번역이 됐는데 프랑스에는 나중에 번역이 됐어요. 헤겔이 이제 이 라모의 조카를 아주 중요하게 다뤄요. 왜? 프랑스 혁명에서 이 상처로 찢겨진 의식이 이 라모라고 하는 유명한 그 예술가, 뭐 음악가의 조카의 어떤 그 저기 삶 속에서 하나의 그 나타난다. 이 라모의 조카는 뭐 푸코도 뭐 아간뱀도 상당히 그 중요하게 이제 해석들을 했는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 헤겔은 이 지배와 노동에 기초한 욕망과 충족의 변화 체계를 항상 이렇게 해방, 그리고 역사적 실천, 그리고 파레시아, 정직하게 말하기, 이런 역사 사회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 락강에게서는 거울 단계의 기표로, 시니피앙으로 남용이 되면서 이런 역사 사회적인 풍부한 내용이 다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뭐 그런 좀 단점도 있어요. 물론 뭐 프랑스의 구조주의, 정신 분석하고 이런 또 사회 시스템, 그런가 하면 독일의 어떤 역사 사회적인 철학적 전통, 뭐 이런 것들은 서로가 좀 달라서 또 수용되기도 하고 뭐 남용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